네, 오늘 새벽 0시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지도부 첫날부터 서울 또 부산의 전략지로 총출동해서 본격적인 유세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LH 사태 속에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직들의 재산도 공개돼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으로 갔고요, 새벽같이.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분위기, 판세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뭐 여론조사상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과 부산의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격차는 약 20% 정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부산은 큰 뭐 변수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날짜로 다가갈수록 네거티브가 안 먹힙니다. 시민들이 이거는 불리한 걸 뒤집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서울은 지금 한 20% 오늘 조사 결과 보니까 한 20% 벌어졌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민주당의 조직 기반이 워낙 강해서 사실은 투표율을 봐야 되고 투표율이 그러니까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2011년도 보궐선거 때 당시에 박원순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경쟁했는데요. 당시 보궐선거 투표율이 48.6%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그때 비할 바 없이 지금 과열되고 있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그때보다는 더 높을 거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야권 후보가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48%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원장님까지 내기해도 좋습니다. 전체 투표율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앞서간다,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이제 박형준 후보가 앞서간다는데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최근 여론조사라는 게 단일화 국면 시기에 여론조사가 같이 돌아갔습니다. 단일화 질문지와 그다음에 박영선과 오세훈 후보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지 질문지가 같이 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 전화를 받고 대부분이 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좀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서울에 우리가 인구, 세대, 연령 분석을 해보면은 민주당이 한 4, 5% 정도 좀 기본 기반이 좀 낮다. 앞선다라는 게 이 정설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LH 사건이라든가 사실은 정권 4년차, 5년차가 되면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반영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만큼 뒤지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초반에는 이게 정치라는 게 네거티브도 중요한 정치 한 영역입니다.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가 상대 후보가 확장성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흔히 하는 우리 이제 전선을 구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지층을 불러 모으는 그 과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선거는 누가 더 집권을 하면 잘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정책 선거로 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누가 먼저 빨리 메이저 이슈로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하반기 선거가 어떻게 요동칠지 한번 볼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 측의 캠프에서는 그 지지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하지만 지금은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샤이 진보층이 있다. 맞는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여론조사 전화를 잘 안 받았다라는 것과 저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 이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중도라고 해도 사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국민의힘 중도, 민주당 중도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뭐 왔다 갔다 이래 스윙 보트를 잘 안 해요 생각보다. 다만 투표를 잘 안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당이 잘하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당이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마이크 반대쪽으로 돌리시면 더 편합니다. 우리 당이 잘 못하고 있다 싶으면은 부끄러워서 잘 투표를 안 가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후보가 잘하면은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겁니다. 샤이 보수라는 표현은 예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샤이 진보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더 이제 열기가 가해지고 지지층 결집이 되면요. 근데 이제 사이 진보라는 표현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숨은 표는 야권표이지 여권표가 숨을 이유가 없거든요. 여권표가 왜 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샤이 보수다, 샤이 진보다고 할 때는 보통 그게 야권 지지층들이 자기의 의사를 대놓고 얘기 못해서 생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 그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적극 투표 의향청,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겠다라는 의향청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10%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대한 의지가 지금 야권이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20대, 30대가 지금 사실상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제가 안 좋은 이슈가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40대가 최근에 이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숨을 데가 없어요. 10%씩이나. 그래서 샤이 진보 10%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앞서 점점 정책 선거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으로서는 두 후보 사이에 좀 설전이 거세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표현을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로 불리던 사람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네, 네. 또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가리켜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닌가 이런 언급까지 했거든요. 뭐 저기 장관 하셨으니까 뭐 아바타라고 해도 뭐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박원순 시장 시즌 2다 이거는 뭐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시장님하고 경선을 2번이나 치렀어요. 네.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정책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곡당 땅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거짓말인 듯 아니면 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 한 3번 정도 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게 본인의 땅이 거기 있는지 몰랐다는 거, 이 사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돈이 36억이나 보상받은 땅을 몰랐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아니잖아요. 2009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되었다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도 자기 땅이 있었는지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36억이나 되자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앞뒤가 안 맞고요. 또 흔히 하는 말로 이래 정결권 국장이 정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 국토부에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도 뭐 공직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시장이 결정권자지. 그리고 또 중요한 이 그린벨트 푸는 문제를 국장이 이렇게 다 전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거짓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을 못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의혹을 좀 본인이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야기는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도 끊임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좀 해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명이 필요하다는데요. 지금 땅 문제와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된 건 아마 일주일 전쯤인가 오세훈 캠프에서 노무현 정부 때 국민 임대주택 지역으로 됐던 문건을 공개를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바타 논란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정치적으로 재밌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문재인 아바타라고 그러고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이명박 아바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일화 이슈가 최대 이슈가 되고 국민의 관심이나 언론의 그 보도가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김빼기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흠집내기에. 그래서 쓴 게 이제 MB 아바타인데 이게 아바타 논란은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아바타 논란으로 가면 현직 대통령이 유리할 게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곡동 땅 투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패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에 지금 부정적인 여론을 안고 있는 현직 대통령 아바타하고 전직 대통령 아바타로 붙여놓으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략적으로 하등에 박영선 후보한테 유리할 게 없는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저는 이 전략적 실수라고 봅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모적 논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책 대안 갖고 예. 앞으로 붙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중간에 내곡동 땅 투기 문제가 아니라 LH 땅 투기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LH 땅 투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민심으로 지금 직결되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아바타
논란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면 그 이미지를 더 쓰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 이미지가 더 손해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되니까 세를 확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 이재명 지사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뭐 인재근 의원 만나는 그 상황에서 만나게 됐다 이런 게 있고요. 또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지금 대표가 다시 된 거죠. 안철수 대표까지 같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같이 영역을 꾸렸거든요. 네. 일단 이재명 그 지사를 만나서는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습니다. 측면 지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뭐 우연히 만났으니까 네. 이제 측면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이 17개 광역시도지사들에 대해서 시도민들의 평가를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늘 1, 2위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공한 광역지자체장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유사한 정책인 재난위로금 문제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덕을 보려고 한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를 이렇게 영입을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뭐 금태섭 후보는 별 도움이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는 이 도움은 되겠지만은 위험 요소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이제 단일화에 밑자락을 깔아줬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저는 큰 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 뭐 상황, 황후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 막장 드라마를 끌고 갔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상식적으로 바로 전날까지 멱살잡이하고 하듯이 싸우다가 바로 다음날 그 남해당 의총에 가서 지지 발언하는 게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좀 숙고하잖아요. 그런 측면의 이야기는 뭐냐면 네. 안철수 후보가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자기만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게 한번 잘못 튀면은 흔히 하는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이 보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 요소도 있다라는 뭐 제가 조언 아닌 조언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그 우려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언급을 했잖아요. 어떻게 기대하세요? 제가 볼 때는 향후 정치적 진로가 이번 보궐선거 지원 활동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야권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게 부응하는 모습이니까 우리 당의 입장은 좀 다르더라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이번에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그 선거 운동의 방향 전략을 보면 기존의 모습하고 많이 다릅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뭐냐면 중도로 계속 넓혀 나가려고 했던 게 여태까지 진보 진영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단단한 지지 기반 위에서 이렇게 표를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완전히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만났다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통한 조직 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낮게 가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강력한 조직 기반과 지지층을 축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겠다. 이거를 단적으로 드러낸 게 그 미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금태섭 이런 분들 끌어안고 보수 시민단체 끌어안고 가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2016년 2010 탄핵 이후에 야당이 거듭나기를 많이 요구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일부분이나마 수용해서 보여드리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요 두 당이 한쪽은 지지층을 지키고 한쪽은 중도층으로 나가는 이 상반된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 의미와 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여론조사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 단일 후보가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호남을 찾았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작년 5월인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시면서 하신 취임 일성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호남 중시, 두 번째가 약자와의 동행, 세 번째가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게 단순 표계산에 매몰되지 않고 호남에다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요. 당 차원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명예당협위원장 제도 같은 걸 둬서 우리 다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호남 지역구를 하나씩 맡아서 지역 정책이라든가 민원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당선 가능 범주 안에 호남 지역 인사를 25% 앞으로 공천하겠다는 것도 당에다가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당장 표보다는 이게 국민의힘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에 호남 출신 출향 인사들이 많잖아요. 호남 원적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호소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도 확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제1야당답게 전국적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총선에 28개 호남 지역구 중에 사실 후보를 12군데밖에 못 냈습니다. 그거는 전국적 정당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의 중도 확장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혹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에 온다니까 그 보기 싫어서 가셨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식과 꾸준함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도화 전략, 그다음에 이제 전국 전략과 정당화 전략, 그게 이번에는 이제 서울 보궐선거에 또 호남 원적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도 아마 고려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구상할 시기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저는 뭐 사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 사퇴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자기가 킹메이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킹에 대한 꿈도 저는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요. 바이든이 42년생인데 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0년생입니다. 근데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평균 수명이 6세나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런 예측도 해보면서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한국의 보수 정당을 정상화시키는데 역할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요. 다른 이 중진들이 한 번씩 보면 딴소리 하잖아요. 하지 말고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실제로 보궐선거 이후에 김 위원장의 거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부대변인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사퇴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뭐 공개적으로 강하게 4월 8일 이후에는 집에 가겠다고 네. 말씀하시니까 뭐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 일정이 가만 보면 4.7 재보선 이후에 이제 그 당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만약 한다면 4.7 재보선으로부터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시기까지 짧게는 한 달 반에서 길게는 2달 정도의 지도부 공백이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직무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대위 전체가 다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요 지도부 공백 상태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조금 더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은 지금 나올 수 있고요. 네. 일부 나오고 있고 그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뭐 너무 길게 가서 당의 정상적인 과정을 대체할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예.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진로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을 그만두시더라도 지금까지 당을 이끄셨던 중도화 전략 이런 거를 볼 때 앞으로도 당에 할 역할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정하기 힘들고 살아있는 정치는 살아있으니까 저도 예. 그 부분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일화 전략이나 이걸 이끈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나 스타일, 업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2달 전에 비해서는 훨씬 강화된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 보니까요, 3개 신도시 근처에 땅도 있고 지역구에 토지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집과 별개로 지역구에 토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등등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저는 그 21대 국회는 구성부터 실패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우리 비례대표 연동제가 작동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혼란 틈에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영입하는 인사에 대한 이 실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제대로 못했고요. 예. 정치권의 인입 구조 자체가 외부에 경제력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우선이라면은 정치는 한편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적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분배 정의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가 정당 자체가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권 영입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외부에서 성공한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구조가 데리고 오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예.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크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흔히 하는 업자 출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 충돌에 네. 문제가 될 만한 제가 실명을 거명해도 될 것 같아요. 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 이주환 의원. 뭐 대부분 다 개발 사업 하시던 분이에요. 개발 사업 하시던 분들이 정치권의 정당에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흔히 하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향후에 우리 정당 자체가 내부의 엘리트를 양성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공개 내역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자산도 공개가 됐고요. 부동산 어디 있나 또 토지까지 어디 있나 이런 게 나오면서 이거 좀 지금 경찰 그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나온 공개된 지금 이제 내역이요. 우리 박준영 대변인님 말씀하신 20대 국회는 초장부터 실패했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하고 있고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이 50% 정도가 땅을 갖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이제 그 전수조사 카드를 던질 때 민주당에서 전수조사를 까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한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세종시라든가 다른 투기 지역으로 투기 의혹 지역에 보면은 민주당의 지방 의원들이 투기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게 다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소유를 다 투기로 볼 수는 없죠. 옛날에 부모님이 산 것도 있고 상속받은 것도 있고 뭐 자기가 옛날에 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보내는 그 의혹에 찬 시선들이 사실상 까보니까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어제 오늘 나오는 기사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의원들의 재산이 83%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제일 원인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 때문에 이게 반영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과열돼서 예. 주식의 시세가 올라가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실패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이 경제 정책의 실패가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의원들을 수혜자로 만드는데 작용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다시 반론도 제가 뭐 듣겠습니다. 바로 잡기도 하고 변명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현황을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29명, 민주당이 14명입니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의힘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부동산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수도권의 지방의원들 문제는 수도권의 지방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의원들의 땅 투기 문제나 이런 게 많이 불거졌다고 보는데요. 예. 이건 역시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구조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고요. 저는 LH 투기 못지않게 아마 지자체의 재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들어간다면 의혹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예. 정당과 관계없이 지역 토호들이 지방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단죄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보 공개 문제와 그 동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동원돼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LH라든가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재개발 문제로서 불거진 문제지 이 국회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논리로 간다면은 서로 간에 싸우고 이제 자멸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지긴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국회 모두 21대 국회의원들이 땅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판명나서 국민들의 지탄을 양당이 같이 받는 그런 결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제출을 했으니까 그거는 저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국회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다주택자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29명, 민주당이 14명인데 다주택이 곧 투기는 아닙니다. 이 다주택에 대한 거를 문제화시켜서 이 해법을 한 주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 국민이 집 두 채를 가졌다고 해서 다주택자는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투기까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회라는 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소급을 하게 되면은 헌법에 위헌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형태로 소급 입법을 한번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겁니다. 예, 국회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국회는 대의기관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뜻은 뭡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있다면 투기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국회는 법의 종교를 짓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정서를 받아 안아가지고 소급 입법이라도 지금 나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18일인가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아마 소급 입법의 취지를 빼기로 조홍천 의원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 한 것 같은데 저도 국민 정서나 감정으로 볼 때는 소급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제 LH 직원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됐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부가 LH 규정 이런 걸 좀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금 대신에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그걸 뭐라 그럽니까? 협의 양도인 택지 부여 권한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에게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걸 주는 거죠. 예.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실제로 LH 직원이 그 땅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보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단순히 수용돼서 감정평가액으로 받으면 시세보다 훨씬 낮게 받아야 되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는 게 대토권이라든가 네네. 입주권이거든요. 그거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규정을 바꾸고 해서 그걸 최소화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워낙 크고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저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예. 좀 강하게 법률적으로 갈 필요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도 빠른 처리를 지시했던 이해충돌 방지법은요. 네. 3월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선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에 예. 대해서 뭐 여야가 뭐 반대가 없으니까 뭐 쉽게 저는 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도 마찬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이 소급 입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것도 한편으로 지금 우리 국회가 과다한 법률가 구성이 생긴 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사실 이걸 법률과 규칙의 문제를 할 거라면 모든 것을 사법과 행정으로 하지 민주주의 기관이니까 국회를 왜 합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급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국민 정서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여야의 이견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거슬릴 수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그 투기 및 부패 방지법도 24일 날 어제 통과한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끼워 넣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상임위라든가 법안 소위가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서 어제 뭐 통과시킨 그나마 다행이고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가 볼 때는 뭐 4월 임시국회든지 뭐든지 한번 그걸 우회해서 가긴 힘들 거다.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